우리는 중세 서유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서유럽은 물론 봉건 제도가 있었고, 그다음 이건 뭐죠? 바로 그리스도교,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완전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교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지나쳐 전쟁을 하게 되는 사건, 바로 십자군 전쟁을 오늘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십자군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바로 우리는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투르크라는 애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얘네들이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를, 이슬람 세력이 여기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얘네가 어디를 차지한 게 문제였느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바로 옆에 있는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야, 우리 한때 같은 그리스도교였잖아 라고 하면서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로마 교황은 서유럽 사람들에게 성지 탈환, 바로 예루살렘을 되찾자고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서유럽에 이런 사람들, 농노, 상인, 제후, 기사,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바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셀주크 투르크라는 그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고요. 가슴에 이런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를 위해, 성지 탈환을 위해서 전쟁을 떠난,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은 그리스도교 세력, 바로 로마 카톨릭 그리스도교 세력과 이슬람교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한 그들의 속마음은 먼저 교황, 내 권력이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면 더 커질 거야 라는 욕심. 그 다음에 제후들은 더 많은 땅을 얻어서 영주가 돼야지. 그 다음 상인들은 이 전쟁으로 동방과 무역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농민들은 전쟁에서 자유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전쟁을 떠났던 거죠. 그러면 십자군은 이렇게 예루살렘 탈환을 성공했을까? 자, 여러 차례 이제 공격을 하는데요. 사실 첫 번째 1차 원정은요,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탈환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금방 또 이슬람 애들에게 뺏겨요. 그래서 3차 가는데요, 보시면 이상한 데로 가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4차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역시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하고 있어요. 8차는 아예 이상한 데로 가죠. 이렇게 해서 어디 가니? 이러고 있죠. 바로 1차를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회복에 모두 실패. 결국 이 십자군 전쟁은 처음에는 성지 회복이라는 목적을 갖고 출발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세속적 이익, 돈, 물질 이런 것을 추구하는데 더 혈안이 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결국 예루살렘 회복에 실패했다. 결국 전체적으로 십자군 전쟁은 실패였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막 탈취하는데 목적이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 십자군 전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전쟁을 계기로 유럽 사회가 크게 변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십자군 전쟁은 이 서유럽 사회를 어떻게 바꿨을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으로 어떻게 세력이 달라지게 됐는지 먼저 볼까요? 자, 교황은 일단 어떤가요? 다 같이 모아서 떠나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서 교황의 권력은 점점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후 기사 역시 예루살렘 정복에 실패했죠. 그러면서 제후와 기사, 영주 세력이 몰락하게 되죠. 반면에 왕은 어떨까요? 그동안 각각의 영주가 지배하면서 힘을 못 쓰고 있었던 왕은 영주가 몰락하면서 오히려 힘을 키우게 되죠.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고요. 당연히 영주 밑에서 지배받고 있었던 농노들 역시 힘이 세집니다. 농노에 대한 영주의 지배가 약화되기 때문이죠. 상인들은 어떨까요? 자, 이 전쟁에서 대박난 건 상인입니다. 바로 상인들은 십자군 전쟁이라는 예루살렘 탈환은 실패했지만 여기와 여기 사이에 무역이 엄청나게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바로 동방, 이쪽 유럽에서 봤을 때 동쪽 지역, 이 동방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상인들은 큰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와 기사,
이런 사람들은 좋은 시절 갔고 황제와 상인, 왕과 상인은 재미를 보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 바로 지중해를 이용한 이쪽 유럽과 동방과의 무역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한 서유럽 세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도시가 성장하고 장원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이 시기 중세가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일단 농업이 훨씬 발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남는 생산물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런 시장에서 서로 사고 팔면서 시장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게다가 십자군 전쟁으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더 시장들은 활발하게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엄청난 도시들이 시장이 열리는 도시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중세는 장원이었잖아요. 농촌. 그런 장원들이 중심이었는데 그 장원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 시장이 열리면서 거기는 더 이상 장원, 농촌이 아니죠. 이런 도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사는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동업조합, 뭐 예를 들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럼 같이 그 구두 수성공들의 동업조합, 이걸 길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직하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도시에 사는 상공업자니까 더 이상 그 장원에 사는 농노가 아니죠.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 그래서 시민계층이라고 부르고 이들은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들은요, 처음에는 이 시민, 도시의 시민들도 영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가 뭔가 우리는 영주의 지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지배를 받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영주에게 저항하거나 또는 이제 돈을 버니까 그 돈으로 자치권, 스스로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자치권을 사가지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그 장원이 아니라 뭔가 자유를 얻은 그런 자유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발달하게 되는 거죠. 도시의 발달. 그래서 이렇게 활기찬 도시에는 여러 가지 가게들이 생기고 이런 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장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이제 농노들도 점점 조금씩 그 농산물을 사다 팔고 막 이러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영주에게 막 일해주고 굽신굽신해야 되는데 야, 나도 돈이 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폐로 영주에게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뭔가 떳떳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영주가 그 돈을 받고 농노를 해방시켜 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서 일해서 돈을 내. 그랬더니 나 너한테 일 안 해줄 거야. 돈으로 끝내. 그러면서 돈을 주고 농노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기도 하는 거죠. 게다가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14세기 중세 말에 흑사병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이 점점 퍼져가면서 이 패스트는요, 사실 쥐가 옮기는 병인데 이게 걸리면 팔다리에 검은 반점이 생겨나서 시체가 검해져요. 그래서 죽여요. 그래서 흑사병은 그런 병인데 그런 병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면서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고 해요. 그렇게 되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농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영주들은 농노에 대한 대우를 바꾸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잘해주기 시작하고 농노에 대한 월급을 올려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장원에서 2실링을 받던 농부가 흑사병으로 그 인구가 줄어들면서 10실링을 받았대요. 무려 5배나 임금이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이 농노들은 더 이상 이 장원에서 막 영주에게 굽신거리면서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농노가 점점 더 영주의 속박에서 벗어나면서 장원은 점점 해체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영주도 있기에 이런 농노들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과 영주의 세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왕은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데 이런 왕이 왕권을 강화하도록 도와준 게 바로 도시의 시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왕에게 세금을 내면서 왕은 군대도 꾸리고 그다음에 여러 관료들도 두면서 이제 왕권을 강화해 나가게 된 거죠. 이거 누군지 아세요? 교황이에요. 교황 표정이 슬퍼 보이지 않나요? 옛날에는 교황은 해였는데 오히려 교황이 프랑스 왕의 영향 아래 아비뇽으로 끌려가서 놓이게 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교황의 시대는 정말 끝이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이 강화된 권력을 갖게 된 시대, 우리는 이런 나라를 중앙집권 국가라고 부르죠. 원래 중세사회는 지방 분권이었잖아요. 각각의 영주에게 권력이 분산된 지방 분권에서 이제는 중앙집권 국가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앙집권 국가가 강화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이 시기 벌어진 100년 전쟁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렇게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왕위 계승 문제 이런 거에서도 계속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영국이 우세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프랑스에 이 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이 여자. 17살의 소녀였는데 프랑스를 구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고 전투에 나아가 100년 전쟁을 프랑스의 승리로 이끈 사람. 바로 잔다르크죠. 그래서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결국은 프랑스가 역전을 거두게 되면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프랑스는 이렇게 전쟁을 승리하게 되고 영토를 통일하면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100년 전쟁은 프랑스를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시켰다라는 거. 하지만 잔다르크는 결국 마녀로 몰려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00년 전쟁에서 패배한 영국은 어떻게 되느냐? 영국은요,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나요. 장미 전쟁인데 이 전쟁은 영국 안에서 영국 귀족 가문 간의 왕위 계승 전쟁이에요. 그래서 두 가문이 왕자리를 두고 다툰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바로 두 가문 모두 많은 귀족이 몰락하면서 결국 영국은 귀족이 몰락했으니까 왕이 상대적으로 권력을 높이게 되겠죠. 그래서 영국이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요 두 가문이 장미전쟁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둘 다 가문을 상징하는 그 문양이 장미예요. 그래서 장미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국이 결국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유럽의 중세를 보면요. 자, 우리 서유럽은 이런 얘기 했어요. 게르만족이 이동해서 봉건제도,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으로 중세가 바뀌면서 결국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는 이야기. 그런데 동유럽은 심플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유럽에서는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장원은 무너지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같이 얘기했어요.